예, 이번 시간은 통신공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공학은 크게 통신 이론 부분하고 변조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통신 부분으로 구성해서 강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중에 통신 이론 부분인데 통신 이론은 사실은 정보통신기술사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의 전체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의 이론이라도 어떠한 부분의 설명이라도 또는 시스템도 다 이거에 근거해서 모든 과목이 연결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광통신이고 무선통신이고 위성통신이고 각각의 부분들은 이 통신 시스템의 이론을 갖다가 다 매핑시켜서 강의를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 부분을 군데군데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신 이론 중에서 대개 통신 이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첫 번째 하는 것이 후리의 변환 부분이 되겠고, 후리의 변환은 주로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통신공학의 전체라고 할 정도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통신공학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 각종 응용된 그러한 통신에서 전부 이 후리의 변환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편한 설명과 함께 해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리의 변환 다음에는 후리의 변환에 속하는 것으로서 후리의 급수 전개도 있겠고 인테그랄 부분도 있겠고 한데 대표적으로 후리의 변환을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컨볼루션 정리가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이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고 그에 대한 여기에 후리의 변환이라고 같으면 주파수 영역을 시간 영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컨볼루션은 또 좀 다릅니다. 얘는 시간 영역의 신호를 시간에서 또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에서 이렇게 보는 형태로서 다른 해석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이런 걸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신호가 갖고 있는 또는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대역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요거에 아울러서 세 번째는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컨볼루션은 우리말로 해도 컨볼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릴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코릴레이션에 대개 또 두 가지로 나눈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신호에 대한 오토 코릴레이션 자상관이 있겠고 또는 자기 상관 해석 방법이 있고 또는 다른 내 신호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신호와의 관계로 엮어볼 때 그러한 것을 타상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대개 대역폭의 관계,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은 통신에 있어서의 가장 커다란 관점은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성능이 결정되고요. 또는 어떤 방법으로 통신을 할 것이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역폭과 또한 상대적인 형태가 대역폭을 많이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은 그에 대한 바로 시스템의 오류 확률의 문제인데 오류 확률은 동시에 그 에너지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파라미터가 요것과 상대되는 것이 바로 오류 확률. 오류 확률인데 이 오류 확률은 에너지의 효율과 맞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것들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이것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우리가 전력 밀도 함수다 또는 전력 밀도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여기다 쓸 것 같으면 전력 밀도 스펙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게 나오게 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면 에너지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고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신호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파워, 즉 전력의 값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시간의 값을 곱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에너지의 값 이런 것들을 전부 총칭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통신이론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또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은 이제 후리의 변환의 값을 가지고서 이런 관계를 또 엮어주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후리의 변환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역폭입니다. 이 대역폭은요, 대표적인 예로 쓰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그 통신에서 큰 그 조명을 받고 있는 화두 중 하나가 대개
OFDM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한 10년 전에는 우리가 CDMA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CDMA는 바로 이러한 그 대역폭의 관계를 가지고서 응용시킨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이 푸리에 변화는 여기 잠깐 보면은 먼저 푸리에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의 신호를 갖다 주파수로 변화시켜서 얻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 대역폭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역폭이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CDMA를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CDMA 자체는요, CDMA는 이게 이제 코드 디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분할해서 다원 접속을 한다는 것인데, 이 앞에 있는 코드를 분할했다는 것은 이 본래의 시간 영역에서 갖고 있는 펄스의 폭이 점차 줄어듦에 따라서 그의 반대 개념으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대역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이유로는 주파수 확산 통신이다, 또는 주파수 확산의 다원 접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통신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푸리에 변환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통신 이론 다음 절에서는 CDMA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OFDM인데, OFDM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다원, 앞에 것은 다원 접속인데 이건 다중화라는 것이죠. 다중화인데 그 방법 중에서 주파수를 분할했는데, 그 주파수 분할하는 방법 중에서 오소고날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즉 말하자면 그 정각으로 만나는 직교 주파수를 이용함에 따라서 그 직교 주파수가 갖는 것은 곧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입니다. 주파수의 효율적이라는 말은 바로 대역폭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성능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따라서 요즘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큰 이슈가 바로 OFDM인데, OFDM이 사실은 뭐 요즘에 쓰이고 있는 예를 들면 말이죠, DAB랄지 또는 DV랄지, DVB의 T, 이것은 디지털 오디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것은 디지털 비디오 브로드캐스팅인데, DAB나 DVB 또는 TMB도 좋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T는 트러스티얼 지상파입니다. 지상파 DVB 또는 지상파 DMB,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그 표준이 되고 있는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OFDM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설명들을 해줄 수 있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푸리에 변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나 또는 대역폭의 관계로 이야기를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신 이론 부분에 이제 그 구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응용된 시스템, 위성통신이 됐던 무선이 됐던 광통신이 됐던 각각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파라메타들을 엮어서 같이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래 하고자 하는 푸리에 변환 부분을 얘기토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변환은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 이 푸리에 변환은요, 첫 번째,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의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통신에서의 어쩌면 전체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부분입니다. 앞에서 푸리에 변환의 대역폭과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파워, 그리고 오류 확률, 이런 것들이 다 엮어서 성능을 결정진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파수 영역으로 바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간단한 머릿속에 개념을 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 즉 우리가 임의의 XT 신호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러한 임의의 XT 신호를 갖다가 주파수 영역으로 바꿀 때 XF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이고 이것은 주파수 영역의 신호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변환시켜주는 형태가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를 빌려서 마이너스 j 오메가 t의 값으로
적분을 해주게 됩니다. 적분의 영역은 시간이 표현되고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전체 신호를 시간 영역 t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가리켜서 우리는 후의 변환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있는 이 신호의 의미는 이것은 정리하면은 하나 우리가 풀었었을 때 요건 오메가는 각주파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은 익스포넨셜 값은 크기에는 변환이 없는 위상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신호이죠. 물리적으로 그런데 얘가 하나의 그 결과치로 표현할 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xt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의 t에다가 dt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신호가 여기 t가 있고 여기가 x의 t라고 하는 임의의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갖고 있는 크기는 이와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 점유하고 있는 이런 시간 영역의 신호라고 할 때 이 신호의 크기는 1이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를 하나 보자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때 신호 xt를 다시 한번 써주면은 xt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의 t에다가 dt 그리고 이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xt의 크기가 이것이 1이 되겠고 익스포넨셜의 위상의 변화의 값으로서 수학적인 적분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호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다라고 하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를 전부 봐야 여기는 제로의 값이고요. 플러스 무한대를 전부 봐야 또 역시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신호가 갖고 있는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플러스 2분의 1까지가 표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요 익스포넨셜 값,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j의 2파이 ft의 dt인데 여기서 요 신호를 적분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t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적분코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t 앞에 붙은 여기 부분 이것이 바로 t의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상수를 적분할 때 분모로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j의 2값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j의 2가 있고 파이의 f 따로 쓰겠습니다. 파이의 f분의 1 이런 값이 있고요. 이것은 적분했을 때 앞에 있는 상수 부분을 분모로 취했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t 앞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익스포넨셜 함수는 크기에는 변환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분은 그 값을 그대로 취합니다. 따라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적분의 상한과 하한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취합니다. 이제는 t가 변수라고 아까 했기 때문에 t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각각 대입해서 빼주게 됩니다. 첫 번째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하고 그 값에다가 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빼준 차이 값을 우리가 적분의 결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분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t의 변수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2와 2분의 1이 약분되기 때문에 여기 남는 것은 파이 f가 남고요. 앞에는 마이너스 j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쓰게 되겠죠. 대신에 이 분모에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분수의 값은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곱이라는 것은 바뀌어도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1이라고 쓰겠고 또 하나의 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j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걸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대입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포넨셜에 여기 마이너스 j가 있고 그리고 2와 2분의 1은 약분돼서 없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 파이 f가 있습니다. 파이 f가 있고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동일하게 2와 2분의 1은 약분되어서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j의 파이 f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 마이너스 j의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이런 값. 이게 이제 수식이 복잡한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리켜서 sin 파이 f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도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x는 2분의 익스포넨셜 j의 x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x 부분이 되겠고, 그런데 비해서 사인의 x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2의 j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x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x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이 마이너스 j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j 부분은 전체의 분수값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마이너스 부분이다. 즉,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이 부분이 앞뒤가 바뀌어서 이것이 앞에 오고 이거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j, 여기 똑같은 2j라고 하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없애게 되면 익스포넨셜 j 파이 f, 익스포넨셜 j x 대신에 파이 f가 오고, 또한 x 대신에 여기 마이너스 j에다가 파이 f가 x자리에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x 대신에 파이 f를 대입한 것과 여기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로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중간에 참고 값이고, 그에 대한 결과는 여기 다시 정리해서 여기가 이 부분이 사인이 되기 때문에 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통신 시스템에서 쓰고자 하는 모든 신호는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이 형태 때문에 ISI도 오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 꼬리에 요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대역폭이 무한히 늘어나는, 대역폭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그런 신호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옆에의 신호에 대한 간섭도 생기고, 그러한 간섭을 또한 최소화되는, 또는 간섭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OFDM으로서 또 설명도 되고, 그러한 시스템의 성능과 대역폭 관련되는 것이 디지털 변조에서 또 많은 설명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신호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신호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호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샘플링의 신호다 해서 샘플링 파이 f 이렇게 쓰겠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더 전문적으로 편하게 쓰려면 이런 신호를 바로 sync f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sync라는 신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sync를 이러한 신호와 관련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지요. 자, 처음의 신호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시간 영역의 신호가 우리가 XT의 신호로 표현된 크기가 1의 신호다.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거나 설명을 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명료한 것은 이런 도표나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런 좌표에서는 X축과 Y축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X축에서는 시간 영역의 신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걸 쓰지 않거나 주파수로 표현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시간 영역의 신호다. 이 신호의 이름은 XT라는 시간 영역의 펄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의 신호가 차지하고 있는 신호의 펄스 폭,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때의 크기는 1이다. 이렇게 먼저 규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XT라고 했는데, 이 XT를 방금 전에 주파수 영역으로 바꿨을 때, 자, 이 신호는 XT라고 얘기했고요. 이 신호를 이름하여 우리는 조금 명명하죠. 이런 신호는 직교 펄스이기 때문에 렉탱귤러 펄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렉탱귤러이고요. 그때의 신호는 시간 영역의 신호라서 우리는 렉탱귤러 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렉탱귤러 T인데 이런 것이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올 때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방금 전에 이렇게 표현했었죠. XT를 갖다가 주파수로 넘길 때 라지 XF로 표시했는데, 그에 대한 물리적 성격을 이제부터 알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 성격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먼저 쓰면은 X의 F는 방금 전에 가장 많이 쓰는 형태가 sync F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sync F는
요것은 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로 이렇게 정의되었던 것을 싱크 F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는 물리적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 XF는 싱크 함수이고 싱크 함수는 또한 주파수 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시간 T로 되어 있던 것을 주파수 F로 바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리적 성격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겠습니다. 앞에는 시간 T고 여기서는 이제 주파수 F입니다. 즉 내가 표현코자 하는 것은 F이고요. 이때 Y축에 해당되는 것은 라지 XF를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신호를 표시하는데 F는 이렇습니다. F가 첫 번째 표시되는 0의 값을 볼 것 같으면 F가 0을 대입하고 여기에다 0을 대입하면요 0분의 0이 됩니다. 근데 0분의 0 그러면 우리가 흔히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런 것들이 불능, 부정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뭐더라 이렇게 혼돈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취해주죠. 이건 수학적인 표현인데 리미트의 작은 입실론 값하고 사인의 입실론 값 하게 되면은 이게 입실론이 굉장히 작게 될 때, 즉 0으로 어프로치한다 이렇게 할 때 이놈이 굉장히 작으면요 사인 입실론의 값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작게 되면 얘도 작게 되고 요 작은 값분의 작은 값을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같은 값을 나눈 것이니까 그때의 크기는 1이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F가 0부터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의 크기를 제가 그려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이 F의 값을 0일 때를 먼저 알아본다 할 것 같으면은 요 놈이 분모가 0이 되겠고 사인 0 그러면 0분의 아주 작은 값 0 같은 값으로 논아줬기 때문에 마치 K분의 K인 것처럼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끊어주는 점은 1의 값을 끊겠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1인데 이것이 이제 F가 증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쪽 플러스로. 증가하게 되면 분모는 F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분모의 크기는 커지고 이 커지는 값을 갖다가 이 사인의 값, 사인은 우리가 항상 주파수가 이렇게 시누소이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연파로 같은 크기로 이렇게 움직여주죠. 말하자면 이렇게 사인파를 그리는데 그러한 사인파에서 F 큰 값으로 점점 커지는 값을 논아주니까 얘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작을 거냐? F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 같으면 사인 파이 F가 되는 거죠. 사인 파이 F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되죠. 사인은 여기까지가 2파이가 돼요. 물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이걸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사인 t를 표시하는데 지금 말하자면 시간 영역 t에서 t 자리에 사인 파이다 그러면 0이 되겠고 t 자리가 2파이다 그러면 사인 2파이는 0이 된다는 뜻이죠. 물론 연속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파이가 만일 1이라고 한다 같으면 사인 파이의 값 첫 번째 0을 끊어주는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인 파이의 값은 이와 같이 0이다 이렇게 표시되고 요 0의 값을 갖다가 0의 값에서 다음을 또 증가시켜주면 만약에 F가 1보다 더 크다 그러면 사인은 파이부터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F가 커지니까 점점 요 절대값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 때의 값은 이렇게 되겠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죠. 이게 무한히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반대편은 그거의 대칭 함수로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의 절단점을 2라고 했고 여기서 사인의 2파이가 0이니까 요 값은 2가 되겠고 나머지는 3이 되겠고 이와 같은 정수의 값으로 1, 2, 3으로 여기 반대편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의 값으로 이렇게 인테저의 정수값일 때마다 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적 의미는 시간 영역의 신호가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푸리에 변환의 약간의 중간 정리를 좀 할 것 같으면은 푸리에 변환은 푸리에 트랜스폼 우리가 이제 편하게 푸리에 변환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FT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푸리에 트랜스폼을 의미하게 되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첫 번째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정의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XT의 신호를
주파수 X의 F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쓰고요.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로부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의 신호를 적분해서 얻은 신호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의의로서는 바로 시간 T의 신호를 주파수 F로 옮겼다. 이게 이제 물리적 설명인데, 이 주파수 F로 넘겨진 것에서 얻어진 것이 이제 주파수라는 것이 소위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요거 가지고서 우리가 대역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대역폭 측정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영역의 신호 렉탱귤러 T를 가지고서 주파수 스펙트럼을 표시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대역폭을 정의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즉 에너지가 90%냐 99%까지 들어왔을 때, 또는 3dB의 전력 또는 전압을 가질 때 등등인데, 여기서는 가장 편하게 대역폭을 이와 같이 제로 크로싱 하는 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편하게 대역폭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쪽에서 현재 진행하는 강학상 정의된 대역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역폭을 간다. 즉 앞에서 보았던 렉탱귤러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펄스의 폭이 1인 시간 영역의 펄스가 갖고 있는 대역폭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끊어주는 대역폭이고요. 진폭이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죠. 지난 시간에 봤던 시간 영역의 신호 렉탱귤러 T 이렇게 되는데, 이때의 T가 갖고 있는 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이고, 이것은 펄스의 폭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얘를 프레이 변환해서 얻어진 신호를 갖다가 라지 XF로 표시했는데, 이의 결과를 우리가 싱크 F라고 표시했거든요. 이때 요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끊어주는, 대역폭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끊어주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신호 영역의 신호가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물리적 설명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 앞에서 보았던 대역폭이 스펙트럼이 여기 잠깐 보게 되면 이런 신호가 이게 넓어지고 좁아지고 함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대역폭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 팔리 위너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보았던 렉탱귤러 신호는 시간에서 딱 끊어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바깥의 신호는 전부 0입니다. 그렇게 시간 영역에서 제로로 끊어지는 그런 비주기의 신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마치 주파수 영역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무한 들어갑니다. 거꾸로 주파수 영역에서 일정하게 딱 여기서 값을 끝내고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즉 말하자면 여기 뒤가 제한이 없는 0의 신호로 된다면 이에 대한 시간 영역의 신호는 무한대까지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ISI, 즉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그 펄스 간의 인접 상호 교류에 의한 간섭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도 설명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른 신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신호가 앞에서 정의된 X의 T의 신호이고, 이것을 우리가 주파수 라지 XF로 바꿨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런 것을 다른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인즉은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여기 시간 T의 영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가 좀 더 신호의 크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놈을 크기를 1과 마이너스 1로 표시하고, 이것을 XT라고, 그리고 크기는 진폭은 1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는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 XT의 신호를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렉탱귤러 T입니다. 렉탱귤러 신호입니다. 근데 렉탱귤러 T에서 펄스의 폭이 증가했기 때문에, 펄스의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 신호를 렉탱귤러 T에서 뭐라고 바꿔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호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얘가 X축상에서 늘어나고 좁아지고, 또는 Y축상에서 늘어나고 좁아지고 하는 것이 있겠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이 똑같은 신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위로 이동하거나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겠고, 세 번째의 경우는 신호가 Y축으로 대칭 이동, 또는 X축으로 대칭 이동, 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해서 180도 이동, 이렇게 크게 신호의 변화는 세 가지 부류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스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 신호가 t의 영역에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t의 영역, t를 변수로 하는 시간 영역에서 펄스의 폭이 2배로 늘어났을 때는 t의 값에다가 2분의 1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이번에는 여기다가 2분의 t라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펄스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펄스 폭이 1이죠. 1일 때는 t였던 것이 펄스 폭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면은 t 대신에 2분의 t를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요, 우리가 이것을 역시 인테그랄을 통해서 우리가 수학적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적분은 아까 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값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결과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과만 정리하면 그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라지 xf가 되겠고 여기 하나의 성질로서 2분의 t로 되어 있는 신호는 2로 나눠주면은 그에 대한 결과는 2를 곱하게 되겠고 렉탱귤러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싱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싱크의 값을 하겠고 2로 나눠준 것은 2f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값은요 어떤 형태를 가져올 것이냐, 아까 우리가 펄스의 폭이 좁은 거에 대해서 렉탱귤러 t였는데 이것이 2분의 t가 되면서 펄스의 폭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스펙트럼은 xf를 표시인데 이게 갖고 있는 물리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역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펙트럼 분포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역폭을 한번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는 시간 영역이었고 그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넘겨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결과가 앞에서 보았던 싱크 2파이인데 이때 이 싱크 2파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파수 f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것을 라지 xf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싱크 EF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2배에다가 싱크는 아까 본래의 신호가 싱크 f였을 때 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였으니까 여기에 2가 더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 2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파이 f 대신에 2 파이 f에다가 여기는 사인 2 파이 f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값이 어쩔 때 0이 되겠는가, 그리고 이 값은 f가 0일 때는 어떤 값이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점만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주죠. 그러면 첫 번째 f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합시다. f가 0이라면은 요놈이 0이 되고 분자 역시 0이 되죠. 분모와 분자가 0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까 복잡한 수학적인 불능, 부정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 0으로 접근한다, 0으로 어프로치한다 할 때 입실론의 값을 가지고서 전 시간에 살핀 것처럼 여기에 무한히 작은 값으로 접근하고 여기 사인의 f가 0으로 무한히 작은 값으로 접근한다면 작은 값분의 작은 값에서 1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가 0일 때는 이 전체의 값이가 1이 되고 이 1은 앞에 개수 2를 동반해서 크기를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부터 시작하죠. 2부터. 그리고 2부터 시작해서 사인 파이 f에서 다음에는 파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는 분자는요, 동일한 일반적인 사인 값이니까 사인 형태로 정연파로 그려주면 되는데 그때 f가 증가하니까 전체의 값은 분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의 값은 작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사인 EF의 정연파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분모 f가 증가하니까 전체의 값은 감소하는 값을 가져주고 그에 대한 진폭은 2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면은 이 값은 점차 감소하는 정연파를 그려주면서, 그리고 이것은 정연파에서 감소하는데 다음에 정연파는 이건 이렇게 정연파의 모습이니까 점점 감소하는 이런 정연파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으로 이런 형태가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 보았던 사인 2파이 f에서요, 여기가 처음에는 f가 만약에 0이라고 가정하자. 그럴 것 같으면 이놈이 0이라고 가정할 때 요 값은 1이라고 해서 처음에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다음에는 1이라고 가정해보죠. 1이다. 이건 1. 그러면은 분모는 2파이f가 되겠는데 이 값이가 무엇이 되든 간에 분자의 값 1이면은 사인 2파이가 0입니다. 근데 0인데 만약에 그보다 더 작은 값이 뭐 있겠는가? 왜냐면 2파이f에서 사인 2파이f보다 더 작은 값이 0이 있으니까 즉 사인 파이f일 때도 0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값은 1이 아니라 2분의 1일 때 여기가 2분의 1일 때 f가 2분의 1이라면 2와 2분의 1이 약분돼서 사인 파이f 첫 번째 사인의 0의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가 2분의 1일 때 사인 값 0이고 그 다음에는 2분의 2 즉 1일 때 그 다음엔 2분의 3일 때 이와 같이 2분의 1의 배수값이 될 때마다 사인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의 값은 상관없이 점점 f가 커지니까 전체적인 사인의 값은 작아지는 값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양으로 보면 정연파가 될 것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이런 형태가 되죠. 즉 모양은 정연파이고 점점 정연파가 일반적인 사인 코사인과 달리 점점 값이가 진폭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끊어주는 값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2에 해당되는 배수인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값은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일 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2분의 1,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즉 차이는 무엇인가? 앞에서 보았던 여기서 보면 아까는 펄스 폭이 2분의 1이었고요. 펄스 폭이 2분의 1일 때는 끊어주는 것이 여기가 1에서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펄스의 폭이 이렇게 좁을 때는 대역폭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번에 거꾸로 펄스의 폭이 2분의 1에서 펄스의 폭이 늘어나니까 이번엔 대역폭이 좁아집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죠. 푸리에 트랜스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온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고 이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온 그러한 신호를 보는 것은 대역폭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역폭이 바로 여기서 그 푸리에 변환의 첫 번째 성질 중 하나가 어쩌면 푸리에 변환의 전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시간 영역에서의 펄스가 아까 대비 2배로 늘어났다면 대역폭에서는 대역폭의 스펙트럼은 2분의 1로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펄스의 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역폭은 좁아든다. 거꾸로 얘기하면 펄스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대역폭은 늘어난다. 그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CDMA에서 코드가 디비전되면 코드가 펄스의 폭이 디비전됐다는 것은 이러한 앞에서 봤던 이 펄스를 128분의 1로 쪼갰다고 가정합시다. CDMA에서 쓰고 있는 128분의 1이 됐다면요. 펄스 폭이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펄스 폭이 굉장히 좁다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대역폭이 굉장히 넓어진다. 그래서 주파수가 스펙트럼이 스프레드하게 확산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스프레드 스펙트럼 다원 접속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확산됐다. 또는 스펙트럼이 확산됐다. 확산 스펙트럼, 대역 확산 이런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CDMA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성질은 푸리에 변환을 가지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푸리에 변환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펙트럼의 관계가 이런 것이고 이때 대역폭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는 이 대역폭이 아까는 펄스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때 펄스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때 좁았을 때는 대역폭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는 펄스의 폭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아까에 비해서 펄스 폭이 늘어난 거죠. 펄스 폭이 늘어났다면은 대역폭은 이와 같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 이제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싱크 함수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하죠. xt를 갖다가 xt를 아까 첫 번째 예로서 렉탱귤러 t일 때 그에 대한 푸리에 변환을 할 것 같으면 라지 xf로서 이것을 싱크 f라고 이렇게 표시했고요. 지금 방금 보았던 것은 스몰 xt의 신호가 렉탱귤러 2분의 t라고 할 때
요거에 대한 것은 풀이의 변환하면 라지 XF는 요 2가 앞으로 나와서 2배가 되고 이것은 싱크의 EF가 됐다. 이렇게 표시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첫 번째 풀이의 변환의 프로퍼티 성질 중 하나가요. 스케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법칙은 X A분의 T라고 만약에 한다면요. 요거에 대한 풀이의 변화는 A배만큼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이 A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쓸 수 있지만 신호에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진폭은 편의상 절대값 A는 지우겠습니다. A배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XT에 대한 풀이의 변화는 라지 XF로 하고 그리고 그것을 A배만큼 나눴을 땐 다시 또 A배만큼 곱하고 시간 영역의 T를 갖다가 주파수 F로 표시하는 이런 형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스케일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케일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렉탱귤러 T가 싱크 F인데 그에 대한 것이 A에 해당되는 것을 만약에 2로 놓았다면 A를 곱하고 A를 곱하는 것처럼 2분의 1이 2배가 되고 2배가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사인으로 정리한다면 2배는 그대로 있고 사인의 2파이 F분의 사인 파이 F 이렇게 되기 때문에 2파이 F의 아까 대한 값을 갖다가 F가 2분의 1일 때 1일 때 그리고 2분의 3일 때 각각 0의 점을 끊어준다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것은 풀이의 변환의 정의가 무엇이며 풀이의 변환의 의의는 도대체 풀이의 변환을 왜 하느냐 주파수 스펙트럼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성질의 첫 번째 것으로서 지금 방금 보았던 이런 스케일 법칙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케일 법칙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신호가 만약에 지연됐을 때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의 성질은 10여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그 중에 커다란 성질 중 하나가 시간 영역에서의 딜레이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자 성질 중에서 성질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스케일 법칙이라고 했어요. 이 스케일 법칙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의의 신호 XT를 볼 때 그 XT가 AB만큼 A분의 1로 이렇게 줄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풀이의 변환을 A로 곱해주고 라지 XF에 여기도 A의 F로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영역에서의 지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타임 딜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간 지연. 시간 지연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은 X의 T의 신호가 T0만큼 지연이 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죠. 시간이 T0만큼 지연됐을 때 이거에 대한 플랫 트랜스폼은 X에 대한 것은 내나 마찬가지로 라지 X의 F가 되겠고 그리고 시간 지연만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T0로 이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 지연의 성격이고요. 세 번째 성질로는 천입니다. 그래서 주파수의 천이, 즉 주파수 지연이라고 해도 좋고 천이라고 해도 좋고 여기는 주파수 천이는 만약에 X의 T가 있는데 익스포넨셜 만일 J의 오메가 제로 T만큼 이런 신호가 있다. 왜 여기서 주파수 천이 또는 시간 천이 그러냐면 원래의 신호는 XT라고 되어 있는데 그 XT의 신호 대신에 T가 T0만큼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넨셜 값으로서 이렇게 표시되는 데 비해서 주파수 천이는 이 원래의 신호가 갖고 있는 것만 크기는 변환이 없고 익스포넨셜의 값으로서 주파수, 요게 오메가가 이제 오메가 제로가 됐으니까 주파수가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걸 주파수 천이라고 얘기하고 이 주파수 천이는 사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XT의 풀이의 변환이 라지 X이고 이것은 신호 영역의 신호의 모양. 이것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그 신호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 값이 붙음에 따라서 V의 변화는 갖고 있는 성질은 t가 f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몰 x는 라지 x, 그리고 시간 t는 주파수 f 이렇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값은 여기서 f가 마이너스 f의 제로만큼, 즉 여기서 오메가 제로의 위상 지연이 바로 주파수의 천이가 여기 이렇게 된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요, 우리가 흔히 이때 익스포넨셜 값으로 표시되고 있는 코사인 값을 곱하게 되면 얘는 이제 변조의 성질을 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파수의 성질 중 여기 네 번째 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래의 신호가 갖고 있는 건 XT의 신호에다가 XT의 신호에 만약에 여기가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라고 가정합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본래의 신호, 즉 변조가 되고자 하는, 변조를 하려고 하는 신호가 만약에 XT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베이스밴드 시그널, 변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저대역 신호 이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프레 변환을 가리켜서 프레 변환된, 즉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오실레이션 발진 주파수를 곱한 신호를 가리켜서 피변조파, 마듈레이티드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그 변조가 된 것은 이름하여 피변조파는 브로드밴드 시그널 이렇게 합니다. 즉 변조에서는 용어를 쓰기를 변조되기 전의 신호를 가리켜서 이것을 베이스밴드 시그널, 그리고 그에 대한 변조가 된 신호를 우리가 브로드밴드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브로드밴드 시그널이 되기 위한, 변조가 되기 위한 오실레이션 주파수는 오메가 제로 T의 발진 주파수를 곱하게 되고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XT의 신호에다가 이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코사인은 2분의 익스포넨셜 J의 오메가 제로 T에다가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오메가 제로 T, 이런 신호를 곱하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주파수 천위에서 본 것처럼 XT에다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하게 되면 이것은 주파수가 천이 된 형태로 표시되니까 그에 대한 후의 변화는, 이건 여기다 쓰죠. 후의 변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2는 그대로 있고요. 2분의 1에다가 라지 X에, 요것이 바로 F에다가 여기 오메가 제로만큼,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F의 제로만큼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라지 X에 대해서 F의 플러스 F0만큼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진폭에 대한 것은 공통이니까 이걸 묶어주고요. 이렇게 표시되죠.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을 본래 신호가 이제 우리가 변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변조해서 임의의 신호가 만일 시간 영역에서 여기 시간 영역의 신호, 이놈이 만약에 XT의 신호가 만일 이런 신호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신호였다고 한다면, 요거에 대한 후의 변환, 여기에 익스포넨셜 곱해진, 즉 여기서 만일 우리가 변조가 된 신호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죠. 이놈이 본래의 신호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본래 갖고 있는 스펙트럼에다가 이놈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에 있는 신호가 상측파대, 하측파대, 또 반대로 여기도 상측파대, 하측파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물론 요 신호와 요 신호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변조를 했으니까 캐리어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를 곱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신호를 후에 변환했을 때 이와 같은 사다리꼴의 모양의 신호가 됐다고 가정할 때 그럴 때 그거에 대한 변조를 하게 되면 이놈이 하나는 여기 F0에 대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F0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신호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상하측파대, 상하측파대의 양측의 신호가 얻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주파수 F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신호는 우리가 변조된 신호, 그래서 요걸 우리가 X의 T에다가 요걸 M이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XMT, 즉 T 변조파다 이런 의미를 갖겠고, 이렇게 표시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푸리에 변환의 성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변환의 성질은 우리가 줄여서 푸리에 변환 이렇게 쓰고요. 앞에서 보았던 것이 첫 번째의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시간 지연이 있었고, 세 번째는 주파수 천위, 이런 것을 주파수 천위는 트랜슬레이션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프리퀀시의 시프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주파수 천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조를 봤죠. 변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다섯 번째인데, 이때는 이 앞에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듀얼러티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건 쌍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쌍대성은 본래의 신호가 XT의 신호가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 라지 XF라고 한다면은 이 신호, 주파수가 변환된 스펙트럼 상에서 갖고 있는 그 스펙트럼의 모양과 같은 신호, 즉 말하자면 스펙트럼의 모양을 표시하는 것은 라지 X입니다. 라지 X의 신호가 시간 영역에 있다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무엇이냐? 이것은 스몰 x의 마이너스 f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여기가 만약에 렉탱귤러 펄스의 파형을 갖다가 주파수 변환해서 싱크 함수가 됐다면 싱크 함수에 대한 주파수의 변화는 렉탱귤러 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t에 대한 신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이 싱크의 f이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즉 말하자면 싱크 신호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렉탱귤러 f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때에 각각의 다시 또 처음에 있었던 스케일 법칙이나 시간 제한이나 주파수 천위 또는 변조 이론들은 다 성립이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서는 선형성입니다. 선형성은 두 개의 신호가 만일 계속적으로 중첩이 됐을 때 그의 결과 또한 동일하게 선형적으로 중첩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 중첩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슈퍼포지션 또는 리니어러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A의 X1T에 대한 것과 B의 X2T에 대한 신호가 두 개가 합성이 됐다고 할 때 더해졌다면 그거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스몰 a의 라지 XF 그리고 B에 대해서 라지 X2의 F 이렇게 표시됩니다. 즉 이 말은 A와 B의 각각의 진폭값에 대한 것은 그대로 오겠고 X1에 대한 신호와 X2에 대한 신호가 두 개가 합해졌을 때 각각의 푸리에 변환의 합으로 표시된다. 이런 선형성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렉탱귤러 기본적인 신호에 펄스가 오고 여기 만약에 싱크 함수의 신호가 왔다면 이것은 렉탱귤러에 대한 싱크, 요 싱크에 대한 것은 렉탱귤러 이런 식의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미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미분은요, 만약에 XT에 대한 신호가 T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미분이 되었다면은 만약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같으면요, 이 신호에 대해서 J오메가의 값이 곱해질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J오메가 이것이 S 파라미터로 라플라스 변환해서 되는 것처럼 이때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기 J오메가 함수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X에 대한, 즉 X의 F 이런 값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다음 미분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적분의 성질이 있겠죠. 왜냐하면 미분 성질이 있다면 그에 쌍대적으로 적분 성질이 꼭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마찬가지로 XT에 대한 만약에 푸리에 변환을 갖다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적분 신호, 즉 말하자면 인테그랄에 DT의 신호가 있다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또는 G 트랜스폼에서는 그의 파라메타가 여기서 곱해지고 적분에서는 나눠지듯이 여기서는 J의 오메가분의 1에다가 라지 X의 F 이런 형태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아홉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아홉 번째는 신호의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은 X의 T에 만일 두 개의 신호가 컨버전 표시를 한다면 HT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신호에 대한 컨볼루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신호, 즉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라지 XF가 되겠고 H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HF가 될 때 여기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이 된다. 이런 것이고 열 번째는 그거에 대한
또한 쌍대라고 볼까? 역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시간 영역에서 곱, 즉 XT의 신호와 HT의 신호가 곱한 것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이것은 각각의 신호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즉 요거의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라지 XF. 그리고 요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뭐라고 했어요? 요건 HF.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의 곱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은 여기에 뭐가 된다? 컨볼루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 10번에 대한 예로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내가 갖고자 하는 원래의 베이스밴드 시그널에다가 이것이 만일 코사인 신호라고 한다면 바로 이게 변조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인데, 변조되었을 때의 컨볼루션은 두 개의 신호에 대한 스펙트럼이 뭐가 된다? 컨볼루션의 스펙트럼 효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9번에 대한 예로서는 이 두 개의 신호가 컨볼루션을 갖는데, 이건 어떤 때가 되겠습니까? 실제의 신호가 만약에 시스템을 거쳐 나왔을 때, 시스템이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밴드 패스 필터다, 또는 로우 패스 필터다, 또는 밴드 스탑 필터다, 엘리미네이션 필터다 등등 여러 가지의 필터가 있을 때에, 필터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을 통과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그냥 그 특징을 우리는 필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XT의 임의의 원천 신호가 바로 여기에 필터가 거쳐 나오면서 우리가 필터링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신호는 스펙트럼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곱으로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다음에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모든 필터를 또는 모든 시스템을 거쳐 나올 때는 그 시스템과의 곱이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는 임의 신호가 시스템을 거쳐 나올 때는 이 두 개의 신호의 컨볼루션으로 된다는 것이고요. 만일 여기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다 임펄스 신호를 했다, 그러면 임펄스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와 같이 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이 되고, 시간 영역에서의 곱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 된다. 이런 것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스템에서의 얘기고, 이건 특별하게 우리가 변조 시스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푸리에 변환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컨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길쌈이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이제 컨볼루션 이렇게 그냥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컨볼루션은 푸리에 변환에서 얘기했던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컨볼루션이 이렇게 있다면은, 요 푸리에 변환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주파수로 변환시켰다는 데 대해서, 컨볼루션은 시간 영역의 신호는 시간에서, 또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는 주파수에서 관찰 공간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베이스밴드 시그널 또는 시간 영역의 펄스가 스펙트럼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스펙트럴 덴시티 펑션이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표시된 것을 스펙트럼 밀도 함수다 이렇게 표시하는 데 비해서, 이것은 시간 영역의 신호가 시간에서 관찰되고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는 주파수에서 관찰된다는 것이 이 푸리에 변환과 컨볼루션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컨볼루션의 정의는 뭐냐? 컨볼루션의 정의는 본래의 신호가 XT의 신호가 있다고 할 때 그 신호와 만약에 HT의 두 개의 신호가 컨볼루션이 됐다면 그의 결과를 우리가 YT라고 하자. 그러면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별로 표시하고요. 그에 대한 정의 방법은 두 개의 신호를 X의 T에 대해서는 다음에 타우로 변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H에 대해서 H의 T-타우로 변형을 시켜서 그걸 갖다가 타우에 대해서 적분해 줍니다.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와 같이 영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간 영역의 신호를 얻기 위해서 타우로 변수로 이용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볼루션의 정의인데,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의의 시스템, 즉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밴드 패스 필터라도 좋고요, 일반적인 통신 시스템 어떠한 것에도 다 적용이 되는데, 이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그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HT라고 하겠습니다. HT는 본래 이름은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어느 한 사람을 딱 지적할 때 안경 쓴 사람, 그러면 안경 쓴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죠. 또는 머리가 긴 사람, 이것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특징을 얘기할 때
김길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그 고유명사가 있겠는데 그 고유명사도 사실 김길동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딱 한 명을 친다면 바로 그것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사용되죠. 세계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바로 패스포트의 번호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스포트의 번호처럼 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이 딱 있는 것처럼 이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임펄스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임펄스 응답을 갖고 있는 그 신호에다가 만일 우리가 XT의 신호를 갖다가 입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출력 YT는 무엇일까? 이걸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YT의 출력을 얻을 때 이 XT의 신호가 HT의 그 시스템을 통과해서 나온 신호, 즉 YT란 신호는 XT의 신호가 시스템 HT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신호의 관계는 무엇일까? 여기 HT의 신호에 이것이 이 신호가 묻어서 나오니까 더해진다는 뜻일지 아니면 두 개의 신호가 곱해진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볼 때 나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는 빼질 것 같지는 않고 곱해지거나 더해질 것 같은데 이게 곱한다고 해야 될지 더한다고 해야 될지 이것이 명쾌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요 두 개의 시스템의 성질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정의하는 방법이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방금 예를 든 것처럼 두 개의 신호는 X에 요 신호를 갖다가 변환을 시켜서 즉 영역을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신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X 타우라는 신호를 이용하게 되고요. HT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얘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계속 천이시켜가면서 그에 대한 값을 곱하고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수식적으로 표현한다 할 것 같으면 H의 T-타우의 D타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곱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적분해요.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얻어지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그것이 컨볼루션의 절차라는 겁니다. 즉 컨볼루션을 갖다가 얻어내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XT를 X의 타우로 또는 H의 T를 H의 타우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변수를 치환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변수 치환이 첫 번째 있겠습니다. 변수 치환. 두 번째는요. 요 XT의 신호에 대해서는 변수 치환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T 자리에 그냥 타우만 대입시키면 돼요. 두 번째는 이 HT에 대해서 역시 마이너스 이전에 타우를 넣기 때문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를 취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마이너스 타우가 붙어요. 이 마이너스 타우라는 것은 신호에 있어서 X축의 상에 있어서의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 X의 변수에다가 X축의 변수인 T나 타우에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은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Y축 대칭 이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두 개의 신호를 갖다가 곱하는데, 곱할 때의 전제 조건은 이 t의 값이, 여기서는 타우가 변수이기 때문에 t는 하나의 상수입니다. 이 상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이동시켜 가면서 전체를 갖다가 전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t, 즉 상수를 갖다가 천이시키는 겁니다. t 값으로 t 값에 대해서 상수를 천이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곱합니다. 네 번째는 곱하죠. 두 개의 신호에 대한 곱을 하고, 다섯 번째는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두 개의 신호가, 즉 말하자면 입력된 XT의 신호가 있고요. 그 시스템이 대표치가 HT라고 할 때 HT의 신호에다가 XT를 갖다가 아까 곱할까 더할까 했었는데 처음에 여기 곱이 이루어지겠고, 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개의 신호에 대해서 뭐라? 하나의 덧셈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은 이와 같이 5가지의 절차로 컨볼루션의 값을 얻게 됩니다. 다음에는 컨볼루션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의 성질은 첫 번째, 두 개의 신호가, 만약에 두 개의 신호라는 것은 XT가 이 자리에 있고 HT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두 개가 바뀌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XT의 신호와 HT의 신호가 만일 바뀌어도 된다. 즉 말하자면 HT에 컨볼루션 하기를
HT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배분 법칙입니다. 배분 법칙은 X에 T의 신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컨볼루션 되기를 여기 H1의 신호하고 H2의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때 요 각각에 대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XT의 신호에 컨볼루션 되기를 H1 신호하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한 것은 X1의 신호에 H2의 신호가 각각 컨볼루션이 된 두 개의 합으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분 법칙이고요. 세 번째는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결합 법칙은 X의 1의 T의 신호와 컨볼루션 되기를 X의 2의 신호가 컨볼루션 되는데 이것을 먼저 컨볼루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컨볼루션 하기를 X의 3 신호하고 컨볼루션 했다면 이것에 대한 결합이 다른 결합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X1의 T에 대한 것을 먼저 X2와 X3를 컨볼루션해서 그에 대한 것을 먼저 하고 뒤에 대한 컨볼루션을 해도 1, 2, 3가 이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1, 2를 할래? 2, 3를 할래? 이 결과가 같다. 그래서 방금 살핀 것은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두 번째는 배분 법칙이 성립하고 세 번째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컨볼루션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이것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의 예를 볼 것 같으면은 임의의 신호, 즉 시간 영역에서 신호가 여기 t만큼 유지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t0만큼 시간 영역의 펄스 폭을 갖고 있다고 할 때에 그리고 그에 대한 진폭은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신호의 모양은 xt다 이렇게 하고요. 그 신호의 컨볼루션 되기를 또 다른 신호 역시 마찬가지로 ht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도 마찬가지로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t0의 신호이고 크기는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신호가 컨볼루션 될 때 어떤 값을 가져올 것이냐.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컨볼루션의 결과 yt는 xt와 ht의 이런 컨볼루션을 표시하는데 그 정의 방법은 지금 x의 타우에다가 h의 t-타우에 d타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곱하고 그에 대한 적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영역으로 확대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x의 t로 되어 있는 xt 함수가 x의 타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t 대신에 타우로 변환시키고 그 결과는 당연히 x의 타우가 될 테니까 별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h도 처음 작업은 t 대신에 타우를 대입하기 때문에 h 타우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xt가 먼저 있겠고 그 xt를 x 타우로 변환시켰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같은 모양의 같은 값입니다. 다만 이 x축의 값이가 t 대신 타우만 존재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h의 t인데 ht가 h타우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가 타우로 바뀌고 이건 h타우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 h타우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h-타우가 있어요. h-타우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y축의 대칭 이동이라는 거죠. 이놈이 넘어오는 것은 y축 대칭 이동이다. 이렇게 대칭 이동. 그러면 이걸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여기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개를 대칭 이동시켜 주는 것인데 이 값이가 좌우 대칭 신호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신호가 유지됩니다. 그런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죠. 이 두 개의 신호, 즉 말하자면 x의 타우 값하고 h의 마이너스 타우 값에 대해서 각각의 크기는 이 값이 뭘까요? 요게 1이고요. 현재로서는 요게 1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즉 y의 t라고 하는 것은, y의 t는 어쩔 때,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보면은 좌우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 신호가 여기 딱 겹쳐졌는데 이 신호를 마이너스 t0만큼, 그러니까 t0만큼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두 신호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신호를 갖다가 또 t0만큼, 즉 말하자면 본래 신호에서 t0, 이 t0만큼 이동을 시킨다면 두 개가 이제 겹치는 영역이 없을 겁니다.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더 전혀 겹치지 않고, 겹치기 시작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이 t0부터 겹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는 크기를 표시할 때 마이너스 2t0부터 시작해서 t까지의 영역에서 얼만큼,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겹치기 시작하는데 여기 겹치는 것이 2t0부터 t만큼 이동할 때 얼만큼 겹치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반의 영역은 얘가 마이너스 쪽에서 여기까지 올 때, 또 만약에 이 신호가 여기서부터 쭉 올 때는 전혀 겹치지 않다가 조금씩 겹쳐져요. 조금씩 겹쳐지다가 이 신호가 요만큼 오면 절반이 겹쳐질 거고, 이 신호가 만약에 2t0에서 본래의 자리값을 차지한다면 최대한 많이 겹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가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겹치는 영역이 작아질 겁니다. 드디어 플러스 쪽으로 t0만큼 이동하면 반은 겹치고 반은 겹치지 않겠죠. 이것이 만약에 2t0만큼 이동했다면 전혀 겹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전혀 겹치는 면적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겹치는 이동하는 면적이 2t0에서 0의 사이에 있느냐 또는 0에서 2t0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t0부터 t0까지의 사이에서 진폭의 크기는 1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을 d타우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t가 아닌 지금 현재 타우의 함수로 적분을 하게 되니까 요 변수는 타우고요. 요건 지금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타우 값으로 상수를 적분하게 되면 t의 값이 되고요. 그때의 상한과 하한 값은 여기가 마이너스 2t0가 되고 여기는 t가 되죠. 그러면은 요것을 한 번은 여기다가 미안합니다. 요것은 t가 아니라 타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변수가 타우가 되니까. 그래서 타우 자리에다가 t를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우 자리에 t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t죠. 타우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t0를 대입하고 빼주면은, 뺀다는 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이건 플러스가 될 거고요. 2t0가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지금 첫 번째의 경우가 요놈이 2t0에서 0까지 사이인데 한번 정리하죠.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방금 전에 썼던 것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t의 값이가 마이너스 2t0부터 0의 값일 때는 지금 방금 계산한 것처럼 그의 결과 yt의 값은 t에다가 얼마나 했습니까? 2t0의 값이가 되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만일 t의 값은 0부터 t의 값이가 2t0까지 갈 때, 이것은 아까 그림에서 잠깐 여기를 다시 보시면 이것이 y축 대칭 이동해가지고 이 값이가 여기 엎어졌는데 마이너스부터 쭉 오다가 마이너스 2t0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 상태에서 t0 갔으니까 2t0까지 갔는데 2t0에서 0까지 올 때는 최대로 겹치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그러면 이만큼 절반이 줄었다가 마지막에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값은 다시 또 y의 t의 값으로서 표시할 때 어디서부터입니까? t 구간부터 2t0까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것은 진폭은 계속 1이죠. 그리고 적분하고자 하는 것은 타우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면은 t를 갖다가, 즉 우리 여기서의 변수는 타우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를 갖다가 타우로 적분하게 되면 타우 값이 되겠고, 그리고 상한과 하한은 2t0의 t 값이 되기 때문에 2t0 대입하면 2t0 타우 자리에, 그리고 타우 자리에 t를 대입해서 빼주면 t, 이런 값이 되겠어요. 요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죠. 즉 t의 값이가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경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도메인은 영역은 여긴 t의 변수에 대해서이고요. 그에 대해서 출력으로 나타나는 y의 값은요, yt가 될 것인데,
이때의 값은 이렇게 표시되겠어요. 0을 중심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 즉 여기 마이너스 2t0가 있고요. 여기 플러스 t0가 있는데 마이너스 2t0보다 더 작을 때는 아예 겹쳐지는 면적이 없으니까 0으로 유지되다가 그의 값이 2t0부터 0 사이, 2t0부터 마이너스 2t0부터 0 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값은 기울기를 나타내는 t의 값, 즉 말하자면 t를 변수로 했을 때 1차 함수네요. 그리고 2t0는 y축의 절편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의 절편은 2t0가 되겠고 그것을 1차 함수로 연결시킨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0부터 2t0, 0부터 2t0에 대해서는 이 값이가 2t0, y축 절편은 2t0이고 그리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t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이렇게 표시돼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리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았던 시간 영역의 신호가 두 개가 xt의 신호가 있고 ht의 신호가 있는데 xt의 신호와 ht의 신호를 두 개를 컨버전 하게 되면 그 컨버전은 우리가 수식을 떠나서 도해적인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머리로 추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두 개의 신호를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타우로 변환되고 이걸로 타우가 각각이 다 변환이 됐다고 가정하고요. 치환이 됐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타우입니다. 여기는 h 타우이고 이건 x 타우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작업은 이것을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킨다 했습니다.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이런 크기의 신호가 이렇게 유지될 겁니다. 왜냐면 이 신호는 본래부터가 y축 대칭 이동 신호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놈이 뒤로 뒤집혀서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여기다가 이동을 시켜서 좌우로 이동을 시키면서 각각의 겹쳐진 부분이라는 것은 곱한다는 뜻을 되겠고요. 좌우로 이동시킨다는 것은 천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를 천의를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가봐야 이 신호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두 개가 겹치는 것이 없죠. 얘는 1인데 상대의 신호는 여기에 대해서 0이고 내 신호, xt 신호는 1이지만 여기 이동시킨 이 신호는 0의 값을 가지니까 1과 0을 곱해봐야 0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신호는 겹치는 면적이 없으니까 곱해봐야 0이고요. 드디어 이런 신호가 요만큼에서 2t0만큼 왔을 때 마이너스 2t0부터 점점 증가하는데 이것이 산술적으로 볼 때 산술적으로 계속 리니어하게 선형적인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선형적인 증가를 하니까 이 이동량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직선적으로 커질 것이고 이 크기가 요만큼 왔을 때는 절반, 이게 이만큼 왔을 때 자기 자리를 찾는다면 0의 위치에서는 가장 큰 면적이 겹쳐져요. 따라서 그 면적을 계산하면은 이 가로의 길이가 2t0이고요. 높이는 1입니다. 그러니까 그 겹쳐졌다는 것은 곧 면적을 뜻하거든요. 따라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2t0 곱하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2t0 곱하기 1에 해당되는 2t0가 뜻하는 것은 하나의 그에 대한 가장 많이 겹쳐졌을 때의 면적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마이너스 무한대에 대해서는 겹쳐진 면적이 없으니까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t0, 즉 마이너스 2t0부터 0까지의 값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내가 만일 여기 t0의 값을 선택한다면 그의 면적은 바로 절반에 해당되는 t0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선형적인 증가를 해서 바로 0의 위치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0의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또 이동을 해주면 그 값은 선형적인 감소를 해서 마지막 2t0가 되면 0이 되고 2t0보다 더 큰 값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겹쳐지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컨볼루션의 결과는 제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컨볼루션의 신호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신호가 뭐였습니까? 여기 처음에 계산할 때 yt를 계산한 이 근거가 이런 값을 얻을 때는 t의 신호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즉 시간 영역의 신호 t로 시작되는 두 개의 xt 신호와 ht 신호에 대해서 각각 시간 영역의 신호 두 개를 갖다가 컨볼루션해서 같은 영역에서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시간 영역 t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